반갑습니다. 자, 247쪽 갑시다. 오늘 주택정책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토지정책의 유행들을 좀 점검을 했고요. 이번에 주택정책인데 247쪽부터 그 뭐 한 2, 3페이지 동안 주택정책의 목표라든가 내용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250쪽 가시면 임대주택정책의 유행들이 나옵니다. 주택정책은 그제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익혀야 될 것은 이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있는데 그 분양주택 정책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정책.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예를 들면 월세가 한 2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월 20만 원을 부담하고 주거를 이동하기 아주 벅차니까 정부가 법으로 이제 규제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 12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서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1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상한선이 지금 12만 원 책정됐죠. 그래서 이 정책을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의 상한선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12만 원 책정됐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최고 가격제, 즉 상한선을 설정하는 상한제가 한계가 있죠, 그죠? 임대료 규제뿐만 아니고 분양가 규제 정책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분양가 규제 정책과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규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하면 즉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실시 후에 실효성이 없어요. 전부 부정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료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초과해버리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수요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면 이 정책은 당연히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이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해버렸으니까 이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죠? 임대사업을 해서는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임대주택의 공급은 갈수록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셋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사갈 집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는 주거이동이 오히려 저하되고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 어렵게 변하죠. 이렇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이 주거이동만 저하되는 게 아니고 그죠?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해서는 타산이 안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급량 감소하는 데다가 또 투자를 기피하는 거죠. 그죠? 투자 기피 현상도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수선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지?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어떻게든 이제 수입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음성적 지출을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게 나오면 몇 배씩 더 걷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지출을 강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이제 시간이 이럴수록 불이익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로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기존 임차인들은 그죠? 이사갈 집이 없잖아요. 주거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수선을 안 해주고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면 되겠죠. 근데 새로운 임차인은 세방을 구입을 했는데 세방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그 셋방을 구입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 모르게 웃돈을 주고 이제 셋방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돈 거래가 성행을 하면서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웃돈까지를 지불하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주를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 모르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대인은 암시장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해가고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웃돈까지 지불하고 셋방을 구입하는 불이익이 갈수록 가중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초점 저번에 토요일 날 모고사에도 나왔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전부 부정의 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다만 이렇게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게 책정돼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책정되면은 당연히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해서 주거등이 저하되고 질적 수준은 떨어지고 또 뭐 갈수록 이렇게 불이익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죠?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이 월 20만 원 형성됐는데 규제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해가지고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공급량이 감소하지도 않고 또 수준도 제대로 잘 해줍니다.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나 뭐 음성 지출을 강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주택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야 돼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야지 뭐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든지 뭐 주거이동이 활성화된다든지 또 주거이동이 저하된다든지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냥. 응?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냥. 지붕이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다른 지붕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정리해두고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임대료 보조 정책.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소득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저소득에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이지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유형부터 익혀놔야 됩니다. 교재에 지금 유형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유형을 익히고 효과를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임대료 보조는 첫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급자 보조가 있고요. 또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수요자 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급자 보조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그죠? 이자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 비용이 감소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하락한 셈이죠. 근데 이 생산 비용의 하락은 공급자로 하여금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생산 비용이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지.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지? 임대료 가격은 또 어떻게 된다? 임대료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우리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공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가격은 반대방으로 움직이니까 임대료 이 가격이 하락을 하지.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가지고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줬죠. 세방이 풍부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값싸게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차인에게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공급자 보조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보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격 보조. 가격 보조를 집시의 보조라고 합니다. 집시의 보조. 그러니까 집시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소득 보조.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 바우처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 가격 보조는 임차인이 새방을 구입할 때 새방 구입 시에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택을 구입할 때만 새방을 구입할 때만 뭐 3천만 원짜리 새방을 얻고 싶은데
2천만 원밖에 없으면 1천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족분 1천만 원을 정부가 지급해 주면서 덜 넓은 새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돈은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만, 그지? 주택 구입 시에만, 그러니까 새빵을 구입할 때 그 새빵 구입 자금의 일부, 집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은 전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돈은 다른 데 일체 사용할 수 없고요. 전부 주택 구입에만 사용됩니다. 자금이. 주택 구입에만 자금이 전부 사용되니까 주거안정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아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깨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소득보조, 이 현금보조는 보조금을 직접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직접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더 넓은 좀 새빵을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직접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그럼 이 보조금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지? 이 돈을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잘라가지고 일단 다른 재화를 좀 소비합니다. 다른 재화의 소비에 일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소고기도 한 2건 사 먹고, 그죠? 뭐 옷도 좀 사고 영화도 한번 보고 뭐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일부 자금을 다른 재화의 소비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면, 그지? 만족감이 굉장히 극대화 되는 거죠. 주택도 더 넓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못하던 다른 재화의 소비도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감이 2배, 3배 커지지.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임차인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보조가 아주 효과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뭐야? 저소득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하는 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소득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거 안정 효과가 좀 떨어져 버리지. 왜? 자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전부 주택급에 사용되면서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목적은 바로 주거 안정에 있는 겁니다.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보다는, 그지? 주택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높다 그런 뜻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효과적이고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구분을 하셔야 되고, 현금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저소득층이, 그지? 그 보조금을 전부 주택급에 사용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금의 일부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데 유용을 해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주거 안정 가능성이 좀 반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쿠폰으로, 그러니까 상품권, 뭐 이 바우처라는 말이 상품권 또는 쿠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주거 등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현금 대신 보조금을 쿠폰으로,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바우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대신에 이제 쿠폰을 이렇게 지급하면 그 돈으로는 이제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지?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지금 바우처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당연히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후에 나타나는 효과, 보조금 지급 후에 나타나는 효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정리하고 온 게 있어요. 주택시장에서요, 하향여가 현상을 정리했잖아요, 그죠? 하향여가에서, 자, 정부가 이제 저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럼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저소득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보조금 받은 돈으로 새빵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그 후에 나타나는 효과, 이 보조금 지급, 임대료 보조정책의 효과는 하향여가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봐봐.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제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저소득 입자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소득의 증가, 이 소득의 증가는 저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죠. 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 아니야, 그지? 보조금 받은 돈으로 새빵 얻으러 가겠지? 그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죠.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란 항상 공급이 불변인 기간을 단기로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공급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급량의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기간은
장기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이기 때문에 자, 수요만 증가해 있고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주택 부족 현상의 기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당연히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겠지.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이 기존 주택의 임대인들이 임대료 상승만큼 초과인을 획득하죠. 그지? 그래서 초과인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임대주택을 착공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하향여가 과정에서 배운 거. 저가주택은 정부가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랬지. 그럼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요만 증가했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겠고,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면 거기에 기인해서 고소득층이 이 높은 임대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쓰던 주택을 하향여가를 통해서 물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하향여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향여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은 임대주택은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 전보다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반드시 늘어난다 그랬지. 하향여가를 받으니까.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반드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량이 이 필요한 수량만큼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항상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초과인이 소멸하고 마는 거죠. 이 우리 하향여가 과정에서 배운 거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 임대주택이나 저가주택이 같은 말이잖아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가 나타난다고? 하향여가가 발생하게 되고,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지 않고 고가주택을 구입하러 갈 수가 있죠. 그럼 고가주택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저가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잖아, 그지? 그럼 결국 저가주택은 이용자가 없게 되니까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해서 고급주택이 들었으니까 그럼 고속기 순환을 받아서 상향여가 나타난다 그랬거든, 그지? 그래서 이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우리 여가현상에서 다 배우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이 여가현상하고 똑같이 실시후 나타나는 효과는 여가현상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했기 때문에, 그지?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정부가 저소득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향여가 과정하고 똑같으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 나타났어요? 하향여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여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구분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첨가할 게 뭐냐? 자, 정부가 저소득에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증가해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초과인이 발생하죠. 근데 이 초과인을 임대인이 누립니까? 임차인이 누립니까?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만큼 초과인을 획득하잖아, 그지? 그럼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죠. 임대인만 혜택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본다. 임대인만 임대료 상승만큼 초과를 획득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고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임차인도 단기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보조금을 지급해도 임차인은 혜택이 없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봐. 임대주택이 하향여가를 써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임대료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했거든. 장기적으로는. 그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활발하게 이제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값싸게 임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임대료 보증제에서는 여러분이 익혀야 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조하더라도 임차인은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봐요.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보지만 단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구분포인트다.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장기와 단기의 개념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말이야.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서 주거등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만 계속 상승해 버리니까 이 상승한 임대료만큼을 기존 임대인이 획득하는 거니까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하향해서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서 주거도용 활성화되고 또 임대료도 원래 순으로 복귀하니까 값싸게 임대주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포인트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임대료 보조정책은 효과보다는 유형에 더 많은 답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첨가할 게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할 때 임대인에게 만약에 그 공급자에게 보증을 지급한다.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임대료를 구입해야 돼. 그래야 이제 값싸게 임대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지? 만약에 공급자가 월성동에 임대료를 공급한다. 그러면 월성동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지를 선택할 때 월성동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수요자의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월성동에 가서 새빵을 구입해도 되고 뭐 대곡동 가서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저기 칠곡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에게 보증을 직접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에게 보증을 줘야만 임차인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맨 아래 지문에 어디 있을 거다. 보자. 거기 디귿 지문이네. 정부에서 저소득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점보다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251쪽에 맨 하단에 있는 디귿 지문 딱 체크해놓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돼지고기 사먹으면 때려 죽인다. 뭐 때려 죽이기까지 하겠나 말이죠. 절대 다른 재에는 소비하지 말고 새빵 넣는 데만 써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보조금을 주면서 이 돈은 주택 구입에만 사용해라 이렇게 규제를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보조금은 주택만 구입을 하겠죠.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재화는 소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왜 보조금 지급점보다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할까요? 그게 바로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 때문이야. 우리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는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 때문이죠. 그죠?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가지. 임대료 보조금을 받은 금액만큼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은 금액만큼 그지? 실질소득이 증가했죠. 근데 보조금 받은 돈으로 새빵을 구했지. 그럼 자기가 원래 새빵 구입할 때 자기 돈을 써야 되지만 자기 자금이 그만큼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주택 구입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점보다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주택 구입만 그 돈을 써라 하더라도 다른 재화의 소비는 보조금 지급보다 반드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정책을 이렇게 저소득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니까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유형들하고 효과까지를 기억해 두고 세 번째 임대주택 정책이 이제 공공주택 정책인데 실제는 이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이제 저소득에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죠, 그죠? 가장 주택 정책 중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런 뜻이잖아요. 그지?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매입하거나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 뭐 사회주택이라도 하는데요. 지금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을 사적 임대주택 또는 줄여서 그냥 사적주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선으로 공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전세 한 3천만 원 수준에서 그죠? 2만 채 정도가 이제 공급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말이야. 근데
이 아주 최저소득 계층이 전세 3천을 부담하고 주거 이동하는 거는 벅찬 거예요. 그지? 여러분은 3천만 원짜리 주택에 세 살아라 그러면 뭐 그 돼지우리라 생각하고 아예 안 살라고 하겠지만, 그지? 그 여러분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최저소득 계층도 아니고 중산층 이상 반열에 앉아 있는 분이죠. 중기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죠? 지금 최저소득 계층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접시 닦아야 되고 지금 빈병주소를 다녀야 되는데, 그제? 그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잖아, 지금 그 사람들 수준은. 그지?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할 처지가 됩니까? 그지? 다 집에 서방들이 돈 잘 뿌려다 주고, 그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돼. 그죠? 공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나이 40, 50대 갖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공부 아닙니까? 이거 하고 또 뭐 감정평가사 딸 거예요. 뭐 세무사 딸 거야. 그죠? 이거 하면 이제 끝이죠. 그죠? 중개사 한 개 있어. 이제 이 뭐 다른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만능 자격증 아니야. 중개사만 있으면 실제 이제 다 참 좋은 자격증인데 마지막 불꽃을 한번 불살라 가지고, 그지? 야, 화려하게 인생 말년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한번 불꽃을 불살라 봐요, 진짜. 그지? 지금 민간이 공급한 사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선으로 공급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소득이 이제 주거 이동하기가 벅차죠. 그래서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입니다. 수준은 똑같단 말이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가지고 가격만 조금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공공주택이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이 이 공급한 사적주택보다 가격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3,500 정도만 공급을 해봐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주택 2만 호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사적주택 2만 호하고 공공주택 3천 호하고, 그죠? 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수준의 주택인데 하나는 3천만 원이고 하나는 2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짜리에 이사를 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뭐 똑같은 17평인데 한 개 3천이고 하나 2천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 이사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활발하게 주거이동이 전개가 됩니다.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죠. 전부 다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죠. 그 얘기는 이제 공공주택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적주택은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요 세어들어 오는 사람이 없겠죠. 사적주택은. 자, 첫 번째 포인트. 사적주택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 말이야. 그지? 단기적으로 사적주택 수요가 감소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가 안 된다는 거다. 사적주택은. 그래서 이 사적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대로 이 사적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세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지? 2천만 원 똑같이 하락을 하죠. 그지? 그래 세가 나가니까 이제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하락을 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적주택 임대료가 하락을 함으로써 공공주택에 이사를 간 임차인들은 원래 이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3천만 원을 주고 이사를 갈 걸 공공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이 3천만 원짜리 주택을 2천에 이사를 가게 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3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구입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값싸게 임대료를 구입했으니까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1,000만 원만큼 혜택을 받죠. 근데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사적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뭐 거주기간이 남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이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가? 임대료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임대료를 인해준 만큼 여기 있는 임차인들도 1,000만 원만큼 똑같이 값싸게 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똑같이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겠지. 자,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한단 말이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뿐만 아니고 사적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모두 다 단계적으로는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된다. 딱 여기까지 딱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적주택의 임대료를 이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해 줬기 때문에 이 사적주택에 있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만큼 수입이 1천만 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죠? 사적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만큼 수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수입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아까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린다니까, 그지? 내가 3천만 원 받다가 2천만 원 받고는 더러워서 세 못 놓겠다.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사적주택이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됩니다.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어떻게 됐죠? 감소한다. 그지?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근데 이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계속 감소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를 합니다. 이 공공주택 공급량, 공공주택이 공급된 양만큼만 감소하거든. 왜 그러냐? 공공주택은 3천호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공주택 3천호가 2천만 원에 공급이 됐는데 이게 3천호가 임대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2천만 원을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공공주택 3천호가 임대가 다 끝났어. 2천만 원짜리가. 그럼 시장에 전체적으로 올 때 2천만 원짜리는 없죠. 그러면 이게 임대가 끝나는 순간요. 이 사적주택의 임대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3천만 원으로 복귀합니다. 더 이상 2천만 원 받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요 임대가 2천만 원짜리 임대가 끝나는 순간, 그지? 더 이상 2천만 원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3천만 원으로 복귀하거든. 근데 이게 임대되는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을 받아야 되고 그 2천만 원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임대주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죠. 그러니까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는 요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 한도 내에서만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를 하지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하니까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똑같습니다. 일정 불변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면요. 원래 임대주택이 사적주택 2만 채가 있었잖아요. 그죠? 2만 채 있다가 공공주택이 3천호가 공급됐으니까 임대주택이 전체 2만 3천 채로 늘었죠. 2만 3천호로 늘었는데 장기적으로 여기 사적주택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된 3천호만큼 공급량이 감소를 했잖아. 그지? 2만 3천에서 3천호만큼이 감소했어. 그럼 몇 호야? 2만 호 그대로 있는 셈이지.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만 호 그대로로 일정 불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세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 이동하기가 벅차니까 이사가기가 힘드니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게 아니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 공공주택이 가장 긍정적인 주택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해도 주거를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니까. 왜?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 내에서만 이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죠? 주택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주거 이동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야. 2만 호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공공주택에 이사간 임차인만 혜택을 본 게 아니잖아. 그지?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지. 그래서 이제 저소득에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고요. 또 이 정책이 또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원래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이나 뭐 저가주택이 똑같은 말인데, 그지? 중고주택이나 고속객이 쓰다가 저소득에 하향연을 쳐서 물려주는 주택이 중고주택이고 임대주택 아니겠어, 그죠? 그걸 이제 저가주택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수요의 탄력성에서 배운 거. 주택은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중 뭐가 수요가 탄력적입니까? 신규주택이 수요가 탄력이지. 그러면 중고주택, 임대주택은 수요가 비탄력 아닙니까? 예? 그럼 수요가 비탄력일 때, 임대주택은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일 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불리하죠. 불리한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지. 근데 수요자가 누굽니까?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임차인이 수요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주택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임차인이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비탄력적이라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금 부과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요. 조금 이따가 조세정책에서 다루겠지만 좀 이따가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은 수요가 비트를 넣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차비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수요를 아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수요가 이제 탄력될 때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잖아, 그지? 그럼 유리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겠지. 유리한 수요자가 누구야?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임차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아주 유리한 작용을 하니까 이 정책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택정책 중에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주택정책으로 평가되는 게 공공주택정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정책에서는 이 공공주택정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뭐 매입해서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고주택을 정부가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죠 임대주택으로 또 공급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도 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있고 두 개의 법을 통해서 그죠 활발하게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니까 이거는 단기 장기까지 비교해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도 혜택을 받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단기에는 그제? 근데 장기적으로도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본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은 3초로밖에 공급이 안 됐죠. 그럼 이 공공주택 3초로가 임대가 끝났다. 그러면 사적주택의 임대료는 2천만에서 다시 3천만으로 복귀한다 그랬지. 그럼 이 사적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장기적으로는 3천만에 살아야지 2천만에 못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만 2천만에 거주를 했고 요 임대가 끝나는 순간 이제 다시 또 3천만 원 지불해야 되지. 그래서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는데 공공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계속 2천만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장기에는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만 혜택을 보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혜택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만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혜택을 보는 거지. 단기에만. 단기적으로는 양쪽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본다.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만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요 장단기까지를 다 구분해서 비교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 임대주택 정책은 이렇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그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번째 분양가 규제. 이제 분양가 규제는 지금 도심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 순으로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지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다. 지금 대구는 뭐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평당 1,000만 원이 뭡니까? 뭐 보통 1,500에서 뭐 1,8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대구도 공급되고 있으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평당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20평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2억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소득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 지금 뭐 1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 해도 뭐 2억 이상 되고 이런데 그 분양받을 그 길이 있나, 그지? 소득, 영세민들, 저소득자한테는 벅찬 현실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지금 공급이 되니까 이 평당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또 규제를 하는 거죠. 그죠? 평당 뭐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또 600만 원을 하고 이렇게 초과할 수 없도록 책정을 합니다. 그럼 20평짜리 아파트가 평당 600만 원 같으면 1억 2천이 되겠군요. 그걸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가장 많이 받아도 600만 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 한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이 600만 원 책정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양가의 상한선이 600만 원 책정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고,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600만 원 책정됐잖아요. 600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다? 최고 가격제죠.
우리 부동산에서는 최저 가격제는 없습니다. 그 최고 가격제만 지금 실시 중인데요. 아까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도 최고 가격제 아니야, 그지?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최고 가격제고, 저것도 상한선수가 상한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 정책은 둘 다 가격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상한제죠.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제가 아까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는 실수에 나타나는 효과가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그랬죠. 지금 아까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양가가 거의 절반 정도 인하가 됐기 때문이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했죠. 신규 주택 분양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 값싸게 공급이 되니까 아니? 수요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이 공급보다 훨씬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지. 근데 이때 이제 신규 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이 정책이 역시 또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주거 안정에 아주 큰 만족감을 주게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죠?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걸 500, 600 받고 해서 갖고는 타산 안 나오잖아요, 그지? 이거 뭐 이 채산성이 악화돼 가지고 신규 주택 공급하겠습니까? 공급해봐야 도산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주택 공급을 끌이게 되지.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량 갈수록 감소해요. 수요는 크게 증가했고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어. 이사갈 집이 없는 거죠, 이제.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합니다.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택 구입난이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 뭐 1,000만 원 받을 분양가를 500, 600 받아갖고는 타산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갈수록 또 신규주택의 질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질적 수준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주택을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종전수로만 똑같은 평수니까, 그지? 종전수로만 딱 대팔아 먹어도 뭐, 그지? 거의 뭐 8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주택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는 만큼 전매 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매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기성 수요만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가담해가지고 뭐 신규주택 분양하다 그러면 청약률이 몇백 대 1까지 치솟고, 그죠? 분양사무소 앞에 뭐 멍석 깔아놓고 3박 4일 자고 막 이러잖아. 분양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딱 당첨되면은 입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피 1,000만 원 받고 팔아먹고 뭐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워낙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니까 이 전매 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에 가담을 해서 투기성 수요만 크게 증가하는 패단이 나타나고, 또 도심지에는 지금 심하게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으니까 도심에서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이유 자체가 없지, 그지?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없는 외곽으로 이탈해갖고 외곽 쪽에서 막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외곽은 보통 이제 보존 용도가 많고 개발 용도는 도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외곽 쪽은 보통 관리 지역 아니면 농림 지역 뭐 이렇게 해서 보존용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죠. 그럼 보존용 같으면 용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건물이 고쳐가 되기가 어렵죠, 실제는. 근데 이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안 들었어요. 그지? 전부 외곽에 가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도심하고 외곽 간의 토지를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지.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외곽지에 가서만 무분별하게 아파트 공급하고 막 여기 지금 저기 지금 파대니까 도시 외곽 지역의 난개발 현상, 도시 외곽의 도시 습불홀 현상과 같은 습불홀 현상이 외곽 지역을 찌끔찌끔 파헤치는 난개발 현상을 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규제한 목적도 저속의 주거동을 활성화시키고 주거안정을 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는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규제하는 거,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냥 그 가격 규제인께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지문이 부정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옳은 지문이지, 긍정적으로 구성된 거는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문제를 풀어라 그랬는데, 그지? 저번 주에 이제 모의고사 칠 때 우리 수업 중에 요 임대료 규제하고 주택 정책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시 나타나는 효과로 잘못된 거, 그러니까 뭐 임대료가 규제되면 저소득의 주거 이동이 저하될 수 있다. 그죠? 그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감소할 수 있다. 그런 건 다 옳은 말이겠지, 그지? 그죠? 그 질적 순위 떨어지고, 그리고 음성지를 강요당하는 임차인의 불이익이 더욱 가중된다. 당연히 그렇지. 근데 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그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지문이 구성돼 나온 거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그지?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 틀린 지문이지. 반대로 나와야지. 부정적인 효과만 나와야 된다니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에 위해서는 긍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안 되고, 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맞아, 틀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야 돼. 알았어요? 요 분양가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지. 지금 시장에서 생긴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죠. 근데 정부가 이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그죠? 규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겠지. 평당 1,5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더 받아도 되잖아요. 수입 감소 안 했지. 오히려 재산수익이 악화된 게 아니고 호전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활발하게 임대차를 공급하겠죠. 이런 부정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규제되는 분양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주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냥 무조건. 이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지. 그럼 무조건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야 됩니다. 뭐 뒤에 무슨 말이 딸리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야 돼요. 자, 그 분양가 규제도 이제 실효성이 없는 부정적 효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규제했던 분양가를 해지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업자에게 그럼 좋다. 너 맘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 평당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던 거야.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죠. 이걸 이제 해지해 주면서 건설업자에게 재량급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분양가 자율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면 건설업자도 이제 종전에 받던 평당 1,000만 원 이상에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바꾸자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해제하는 순간 평당 분양가가죠. 뭐 또 1,000만 원 정도 이상에서 형성됩니다.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사이에서만 형성해서 받는다고. 1,100만, 1,200 정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까지 이제 분양가 상승하면은 20평짜리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얼마 돼요? 2억에서 뭐 2억 한 4천만 원까지 신규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보다 신규주택 가격이 2배 정도로 이제 급등을 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지? 당연히, 그지?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규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는 만큼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저속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고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주택도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거지. 중고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해가지고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 가격이 그냥 비슷한 수준까지 그냥 서로 똑같이 가격이 형성돼 버려요. 신규가 2억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중고주택도 거의 2억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럼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가격 차이가. 응? 가격 차이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신규주택을 하나 분양받아 가지고 중고수준으로 대파를 먹어도 남는 게 없다. 전매 차익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죠. 그지? 자, 우리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는 신규주택이 워낙 저가로 공급이 되죠. 그럼 신규주택 분양받아서 종전에 중고수준으로 대팔면 뭐 몇천만 원, 뭐 8천 이상, 1억 이상씩 뭐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익이 크게 발생하니까 이 전매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기종 수요가 크게 증가했죠. 근데 분양가를 자율하게 되면 전매 차익 자체가 소멸해버려요. 차익이 없어. 이거 뭐 2억 한 2천에 분양받아서 중고 순으로 팔아도 뭐 중고도 뭐 1억 1, 2천인데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럼 전매 차익이 소멸했다면 실제 이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하고 가수요자는 청약에 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투기성 수요는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이제 이 분양가를 자율화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투기성 수요가 감소해서 가수요자들은 청약에 가담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고, 또 건설업자의 수익이 개선돼서 채선 등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신규주택 공급하겠죠. 그래서 신규주택의 공급량도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도 완화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건설업자 간에 품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분양가를 한 푼이라도 더 책정해서 받으려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질적 수준도 아주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되죠.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줄줄이 나타나요. 이렇게. 다만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요. 어떤 부정적인 효과냐면 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그지?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아무래도 수익이 더 크게 확보되거든요. 만약에 평당 분양가게 평당 분양가를 지금 1,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받잖아요. 근데 한 평요 분양가에서 건설업자에게 순수하게 남는 수익이 1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평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면 13평짜리 하나 공급해가 1,3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지? 44평짜리 한 개 공급하면 4,400을 버는데 그러면 13평짜리 3개 공급하는 것보다는 44평 한 개 공급하는 게 수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당연히 수익이 크게 확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수 위주로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평수의 공급은 증가하는데 대형 평수가 공급되면 소형 평수는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소형 공급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저속도에 구입하는 주택은 소형 주택이 대형 주택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속도 입장에서 보면 신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사기도 어렵고 또 중고 가격도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고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소형 평수는 공급이 안 되고 살 주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유화하더라도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그죠?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저소득의 주택 구입난은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도 저소득층에서는 주택 구입난이 더욱 심화되고요. 분양가를 자율했을 때도 저소득의 주택 구입난은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분양가를 규제하든 자율화하든 둘 다 저소득의 주관정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네. 그지? 둘 다 저소득의 주관정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이런 긍정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긍정 효과는 있는데 저소득은 오히려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해서 저소득에게는 역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긍정의 효과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저소득의 주관정에도 기여하려면 건설업자들이 대형 평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소형 평수를 공급하게 한다면 이런 실효성도 거두고 그죠? 주관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형 평수를 공급하는 건설업자에게 과실을 좀 강화하라.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라는 거지.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가급적이면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주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긍정의 효과도 유지하면서 이 정책이 저소득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공급하는 건설업자에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정책 유형들을 익혀놓고요. 주택정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그다지 크게 중시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임대주택에 대한 3가지 정책,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저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대부분 90% 이상 답은 다 앞에 3가지 임대주택 정책에서 답을 요구한다고 보시고요. 좀 꼼꼼히 대비책을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주택 선분양과 후분양하는 게 있는데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이건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제 원래 이제 주택은 착공 들어가잖아요. 착공 들어가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 나오겠죠. 그러면 완공 후에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야 되는 거지. 그지? 완공 후에 주택을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고 완공 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뭐야? 그게 선분양이죠.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업자가 이 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지? 완공된 후에 주택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이 안 그래도 건축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데 뭐 100% 다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주택 공급을 끌을 수밖에 없어요. 도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자는 보호가 됩니다. 이 후분양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데 건설업자가 주택 공급을 끌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해서 주택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지? 주택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업자가 공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공 전에 미리 이제 주택을 분양해 가지고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게 선분양이라 완성 전에 미리 이제 분양해서 팔도록 해주는 거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건설업자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죠. 그래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업자는 미리 그지 착공 들어가자마자 바로 분양해가지고 자금을 조달받으니까 활발하게 신규주택을 공급하니까 신규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해요. 그죠? 신규주택은 활발하게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다. 왜냐하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죠. 그래서 신규주택을 활발하게 분양하니까 신규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해서 주택 부족에서는 완화시켜 주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분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만약에 건설업자가 도산을 해버리면 소비자는 집 사놓고 입주도 못 하잖아요. 그지? 말아먹는 거지 완전히.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분양을 받으면 이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건설자금 이자를 소비자가 다 내고 있는 셈이에요. 이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리 분양을 하니까 완성된 주택을 보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지? 모델하우스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죠. 모델하우스 가면 잘 지났지. 뭐 완공되고 나서 입주 시점에 가서 딱 가보면 너무나, 그지? 모델하우스 달라가지고 부실공사 사고 막 완전히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요 시점에서 또 5억에 우리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근데 완공되고 나서 입주하려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4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 4억짜리를 미리 5억 주고 산 셈 아니야, 그지? 집값이 하락한 손실을 누가 봅니까? 소비자가 다 떠안는 거잖아요. 건설업자는 4억짜리를 5억에 판 셈이고 소비자는 4억짜리를 5억에 산 셈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지? 부실공사 해야 되고 하니까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하는 게 후분양이죠, 그지?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 뭐 요 완공할 때까지 건설자금 이자도 다 건설업자가 지불하죠. 또 완공할 때까지는 뭐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 집값이 하락하면 싼 값에 사게 되는 거고. 그 전에, 그죠? 비싸게 안 샀으니까. 또 요 전에 건설업자가 도산해도 소비자는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소비자는 뭐가 되는데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역효가 나타나고 또 이제 소비자가 이게 선분양을 할 때는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분양 받을 때 계약금 걸고 중간에 중도금 걸고 완공 후 입주 시점에서 잔금 치르고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근데 후분양은 목돈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시불로 대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니까 목돈 말아야 다른 부담은 있겠지만, 그죠? 그래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후분양입니다. 뭐 이 선분양, 후분양은 개념 정도에서 소비자하고 공급자에게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가? 그 정도만 분석하면은, 그죠? 뭐 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다 쓸 거라고 보시고, 주택 정책은 앞에 세 가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그 세 가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실시후 나타나는 효과를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9쪽에 가면 조세정책, 조세정책까지 다 하고 쉬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안 되네. 조세정책부터 제발 좀 지우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